예, 이번 강의에서는 콩의 섭취가 어린이 성장 발달이나 뼈 건강, 그리고 피부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이 어린이 성장 발달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유아기는 일생에서 가장 빠른 신체와 감정 발달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엄마가 엄마의 젖을 통해서 모유 수유가 가장 바람직한 영양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조제 분유를 통해서 그래서 모유 수유를 대신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조제 분유는 우유를 기반으로 한 그런 조제 분유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콩을 사용해서 만든 조제 분유도 개발돼서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소비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2008년에 영유아에는 모유가 가장 최적의 영양을 제공하지만 콩 기반의 조제 분유 역시 우유 기반의 조제 분유와 마찬가지로 정상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영양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상 유아는 조산아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유아의 경우에는 콩을 기반으로 한 조제 분유의 경우에도 우유를 기반으로 한 조제 분유에 마찬가지로 훌륭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콩을 기반으로 한 조제 분유의 섭취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성분에 의해서 성조숙기라든지 아니면 불임과 관련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지, 혹은 그런 에스트로겐 작용에 민감한 여러 가지 번식기관들, 이런 것들이 이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거나 혹은 발달이 저해되지 않을지 하는 이제 이런 두 가지의 걱정거리가 이제 가장 큰 어떤 섭취를 제한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외국의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모유하고 조제 분유 그리고 콩 조제 분유를 섭취한 그런 유아가 어떠한 변화를 나타냈는지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로 번식기관들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확인한 것을 보시면은 체중을 대비해서 자궁의 부피라든지 정소의 부피 또는 가슴 몽우리 부피에서 남녀 모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이제 저널 오브 뉴트리션이라는 그런 잡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시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거는 신경 행동 질환의 발생에 차이가 있었는지 또는 성조숙에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2008년에서 2009년에 출생한 우리나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조제 분유를 섭취한 어린이들이 현저히 많았기 때문에 참여 인원수에 보면은 이제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8년에서 9년 동안 추적 조사에서 뇌전증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간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뇌전증이라든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났는지, 자폐가 나타났는지 또는 성조숙이 나타나는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결과 콩 조제 분유는 우유를 기반으로 한 조제 분유하고 비교해서 모든 항목에서 전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연구들이 나타내는 것은 이제 앞선 연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디자인도 적절했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콩 조제 분유에 대한 그런 걱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뼈 건강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뼈는 우리 신체 조직 중에서 가장 빠르게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할 피부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뼈의 리모델링 과정을 잠깐 그림에서 살펴보면요. 먼저 혈액을 통해서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착을 하게 되면 이 골을 흡수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뼈를 녹이기 위해서 산이나 그다음에 뼈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이제 그 분해 요소를 분비해서 그래서 이제 흡수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뼈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조골세포가 뼈를 만드는 세포가 와서 뼈를 이제 골 기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칼슘이나 인 같은 것들을 이제 덮어 씌워서 이제 건강한 뼈로 새로운 뼈로 이제 교체를 하는 이러한 과정이 이제 뼈의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모델링이 적절하게 일어나면 균형이 잡히게 있으면 그런 흡수와 생성이 유지가 돼서 뼈가 건강하게 밀도가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흡수는 지나치게 많이 일어났는데 생성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밀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그런 질병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뼈의 리모델링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나 하면 골을 흡수하는 그런 파골세포가 너무 활성화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억제를 하는데 우리가 폐경기에 이르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파골세포의 활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골의 흡수는 과다하게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밀도가 떨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모델링에 콩이나 아니면 두유의 섭취 또는 이소플라본의 섭취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연구긴 하는데요. 2005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진행된 연구고, 이 연구를 소개해드릴 이유는 이제 두유라는 어떤 음식의 형태로 이제 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4에서 16세 정도 소녀를 대상으로 해서 210명의 소녀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칼슘 강화 두유, 그러니까 두유에다가 칼슘을 한 600mg 정도 첨가한 그런 두유를 1년 동안 섭취하게 하고 골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두유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그거를 조사한 연구고요. 여기에다가 이 칼슘 두유 375mg을 섭취했다는 걸 보면 아이소플라본으로 따지면 한 54mg 정도가 이제 하루 섭취한 그런 효과를 이제 분석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유를 섭취한 집단은 이 소녀들은 그 대퇴골이나 엉덩이의 골밀도가 섭취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에 키나 체중에 있어서는 두 그룹 간의 이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골밀도가 더 증가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굉장히 쉬운 방법, 그러니까 두유가 우유와 못지않게 칼슘을 적정량 포함하는 경우에는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식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소플라본의 섭취가 호르몬 치료하고 비교해서 뼈 건강의 중요한 요인인 골 흡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비교 평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 325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실험군은 이소플라본을 40mg, 하루에 40mg 섭취한 그룹,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파이토에스트로겐 그룹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 치료를 받은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런 처리를 받지 않은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뼈 건강에 이제 중요한 지표, 그래서 골밀도하고 골 흡수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룹의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대조구에서 보시면은요, 정상, 우리 실험을 시작한 단계에서 정상에 해당된 그룹 인원이 한 67% 정도 됐는데, 이제
한 1년이 지나 경과한 후에는 정상의 그룹의 인원수는 퍼센트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뼈가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이 골다공증 같이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뼈가 부족하게 변화하는 그런 비율이 더 살짝 증가하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의 비율은 현저하게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호르몬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노말 그룹이나 그러니까 정상에 해당하는 그룹이나 오스테오포로시스에 해당하는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그런 그 비율이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호르몬 치료와 이런 이소플라본의 섭취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결과를 의미하고요. 오른쪽 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변에서 확인한 고릅수 지표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조구에서는 고릅수 지표들이 유지되거나 살짝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고 반면에 호르몬 치료나 그 이소플라본의 섭취 그룹에서는 고릅수 지표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그러한 일관적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피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사실은 이게 피부를 변화시키는 거는 이제 피부는 이제 계속 재생이 되긴 하는데 이제 노화가 되게 되면 이제 표피의 두께도 좀 얇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새로운 그런 피부로 이제 교체되는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활성이 이제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호르몬적으로 또 에스트로겐이 우리 피부에도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나 보습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는 갱년기 이후에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주름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적인 그런 이유 이외에도 또 자외선을 받게 되면 그래서 빛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노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광노화라고 따로 구분해서 자연적인 노화하고는 좀 이제 구분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노화에서는 이제 가는 주름보다는 더 깊은 주름 그리고 또 이제 그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빨갛게 되거나 그다음에 색소 침착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노화나 광노화에 의한 변화들을 이제 이 그림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부는 이렇게 표피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진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층이 주로 피부 탄력 그러니까 주름에 기여하는 부분이고 표피층이 주로 이제 피부의 보습 기능 또는 피부 방벽 기능과 이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 노화나 광노화가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진피층에서 이렇게 탄력을 이루는 그런 뭐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돼서 이렇게 진피층에 손상을 받게 되고 이제 주름이 생기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소플라본을 섭취했을 때 피부 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30에서 40세 정도 건강한 중년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고요. 하루에 한 40mg 정도의 이소플라본을 비배당체, 그러니까 당이 떨어진 형태로 섭취를 해서 12주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평가한 거는 눈가 주름이 어느 정도로 변화했는지는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해서 주름의 어떤 깊이라든지 이제 개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큐토메타라는 그 분석 기기를 써가지고 얼마나 그 보습 기능이 피부에 있는 수분이 유지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소플라본의 섭취는 이런 30, 40대 중년 여성에서 자연 노화에서 일어나는 어떤 눈가의 주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분을 유지시켜서 피부 탄력 그리고 그 콜라겐의 분해를 억제시키는 이런 효과를 나타냈고 그래서 그 기작으로서는 이제 에스트로겐과 마찬가지로 그런 보습에 기여하는 하이 알유로닉 애시드의 합성을 촉진하거나 또는 항산화 효소를 발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 이런 그 이소플라본이 피부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금 도식적으로 설명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에스트로겐 리셉터하고 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나타내는 효과와 유사한 효과, 예를 들어서 콜라겐의 합성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든지, 그리고 이런 그 MMP라고 해서 피부에 이제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의 흡수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는 이제 소변에서 이소플라본의 함량을 이제 분석을 했고, 또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변으로부터 장내 미생물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를 보시면은요,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시료를 쓰긴 했지만 두유나 발효 두유 어떠한 형태든지 두 가지 모두에서 피부의 탄력이나 주름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관찰이 됐고, 두 개의 다른 두유나 발효 두유 사이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 이제 이러한 결과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또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러한 피부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하고 흡수된 아이소플라본의 함량하고는 상당히 깊은 관련성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소플라본의 흡수가, 두유를 통한 이소플라본의 흡수가 피부 탄력에 기여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8주 동안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기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섭취되는 그 이소플라본, 흡수되는 이소플라본의 양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섭취가 기간이 증가하면서 장내 미생물이 이거를 이소플라본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새로운 또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두유하고 발효 두유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은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요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고요. 헤어리스 마이스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표피가 노출이 돼 있는 이제 이런 쥐를 대상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자외선을 쪼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부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자외선을 쪼여주면서 두유나 발효 두유를 동물한테 줬을 때 이 피부 손상이 좀 완화될 수 있는지, 이제 요거를 분석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했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소플라본의 흡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그거하고 염증, 그러니까 피부에서 확인되는, 혈액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요. 그런 염증성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 인터루킨 6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선 연구에서는 두유와 발효 두유가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발효 두유의 경우에 이소플라본의 흡수도 더 높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약간 더 개선 효과가 더 명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뭐 섭취하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었을 거고, 뭐 앞에 거는 피부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한 거고, 이거는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평가를 한 거고, 뭐 사람과 동물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있지만 어쨌든 두유든 발효 두유든 간에 피부의 손상이나 아니면은 피부 탄력을 유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갱년기와 갱년기 증상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갱년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 난소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폐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폐경 주변의 시기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갱년기에는 그 여성 모두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굉장히 불편한 어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면 홍조가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뭐 기억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면에 대한 어떤 그 편안한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또 뭐 살도 찌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폐경기 증상들은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뭐 노화, 그다음에 또 뭐 생활 방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갱년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인 어떤 불편 증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런 불편 증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갱년기 증상의 완화, 어떤 원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호르몬과 유사한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폐경기 여성 38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는 이 연구에서는 삶은 콩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분의 1컵 정도의 삶은 콩.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한 86g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12주간 섭취를 하고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는지 여부를 이제 설문조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들은 이렇게 그 안면 홍조와 같은 이제 혈관 운동 증상이라든지 뭐 온도 조절 같은 증상들, 그 다음에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기억력 떨어지는 심리적인 증상들,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신체적인 증상,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만족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채식 식단을 하고, 그 다음에 콩의 섭취를 같이 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식단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 식단을 유지한 경우. 그래서 칼로리는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갱년기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지를 보면 이런 채식 식단과 콩 섭취를 했을 때 갱년기 증상의 완화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제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콩의 섭취를 통해서 좀 불편감의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콩에 의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도 결국은 어떠한 이소플라본을 이제 섭취를 했느냐, 또는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 대사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콜의 전환율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냐, 또는 섭취 기간이나 또는 다른 성분과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이소플라본만을 먹었느냐, 아니면은 콩 자체를 먹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조금 더 다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콩의 섭취가 이제 갱년기 증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